압도적 1위 경제 콘텐츠 3프로TV의 압도적 취재팀장 권순우 기자입니다. 제가 압도적 권순우를 줄여서 압권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압권이 예전에 과거 시험을 볼 때 1등 시험지를 제일 위에다 올려놨었대요. 그래서 가장 잘 쓴 글이 나머지 글들을 누르고 있다라고 해서 1등 시험지를 압권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예쁘고 흥미로운 콘텐츠 압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압권은 이런 식으로 구성을 좀 해볼까 해요. 권순우 기자는 누구에게 얘기를 듣고 취재를 할까?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진짜 전문가들을 모셔서 인터뷰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제뉴스에도 관심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한국무역진흥공사 코트라와 3프로TV가 함께 해외 시장 뉴스를 함께 만들어 보려고 해요. 코트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27개국의 무역관들이 있는데 거기서 다양한 정보들, 생생한 현장 정보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코트라와 3프로TV가 함께 전해드리는 해외 시장 뉴스를 통해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압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기름값 올라서 많이들 힘드시죠? 저도 요즘에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으면 예전에 넣었던 것만큼 돈을 내도 와, 이 게이지가 엄청나게 안 올라가요. 그리고 이렇게 기름값이 올라서 나는 되게 힘든데 옆에 보니까 정유사들은 돈을 좀 많이 버는 것 같아서 조금 기분이 좀 언짢은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뭐 횡재세를 물리자 아니면 정유회사들의 원가를 공개하게 하자 이런 식의 압박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기름값이 올라서 우리나라는 되게 힘든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석유를 캐서 팔고 있는 산유국들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에 올라온 그 리포트 중에 고유가가 아랍에미리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리포트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무역관의 이정모 님이 작성하신 리포트를 토대로 오늘 방송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처음 왔었을 때 그때 다들 기억하시죠? 글로벌 경제가 엄청나게 휘청이고 사람들의 이동이 모두 통제가 되고 비행기도 잘 못 날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석유 수요가 굉장히 급감을 했어요. 그때 국제유가가 거의 한 $20, 최악의 경우에는 선물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30를 기록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와 함께 뭔가 우리가 지구를 너무 혹사시키다 보니까 이런 전염병에 걸린 게 아닐까라는 우려들이 생기면서 여러 국가에서 탄소 중립 선언을 하게 됩니다. 모르면서 여기서 우리가 더 이상 탄소를 배출하면 안 돼. 이런 어떤 의식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가 급감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접어들게 되면서 다시 비행기도 다니게 되고 화물도 다니게 되고 하면서 석유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많이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석유를 필요로 하는 수요들은 굉장하게 늘어났는데 이전에 투자를 많이 안 했었기 때문에 석유 공급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 된 거죠. 여기에 더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서 정말 이 전 세계는 에너지 공급 차질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100가 넘어서게 됐고 거기에 뭐 $110, $120까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닥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일부 글로벌 IB들의 전망을 보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와,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싶은데 $350까지 갈 거다라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고유가, 이 정말 $100 이상 되는 고유가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전망이에요. 그러면서 산유국들은 이제 드디어 대호황의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재정균형 유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산유국 같은 경우는 자기 국가 경제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유가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재정이 흑자가 되고 유가가 어느 정도 이하가 되면은 재정이 적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국가별로 재정이 흑자가 되는 그 지점이 있는데 이거를 바로 재정균형 유가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 산유국이 얼마나 증산을 할까, 감산을 할까, 아니면 이 산유국들이 정말 여기서 내가 석유를 열심히 팔아야 되냐, 팔아야 되지 않느냐, 가격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되느냐, 이게 재정균형 유가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국가별로 재정균형 유가를 살펴보면은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76, 사우디 같은 경우는 $79,
그리고 카타르 같은 경우는 좀 낮아요. 56달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해서 올해 들어 평균 유가는 두바이 같은 경우가 101달러, 브렌트유가 104달러입니다. 그러면 평균 유가가 100달러 정도 되는데 재정 균형 유가가 한 80달러 정도 된다. 그러면 배럴당 20달러는 산유국이 흑자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와, 이러니까 산유국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겠어요. 이게 올해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IMF가 전망했을 때 국제적으로는 글로벌 평균으로는 약 3.5% 정도 성장이 전망이 되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성장률이 좀 떨어집니다. 2.5% 정도를 전망하고 있어요. 근데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4.2%, 사우디아라비아는 7.6%, 쿠웨이트는 무려 8.2%의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엄청나게 높죠. 그러면 산유국들은 그렇게 벌어들인 어마어마한 돈을 어디에다 쓸까요? 이게 산유국들은 뭐 기름 팔아 돈 버니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굉장히 오래전부터 굉장히 국가적인 깊은 고민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게 기름을 팔아서 돈을 벌다 보니까 사실 이게 다른 산업들이 발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뭐 산유국들의 위치가 대부분 되게 더운 지역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 제조업이라든지 건설업 같이 육체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산업들을 국민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석유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그 돈을 국민들한테 보조금으로 많이 지급을 해요. 이게 왕정 국가들이 많다 보니까 뭔가 왕이 국민들한테 시혜를 좀 베풀어 줘야 국민들의 어떤 불만들을 좀 잠재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더워서 힘든 노동을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나라가 돈이 많으니까 보조금까지 지급을 한다 그러면 이런 산유국에서는 제조업이라든지 건설업 같은 다른 산업이 발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런 국가들도 사실 뭐 청소라든지 아니면 가정부라든지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저임금 서비스직은 또 필요하기도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국민들은 그렇게 힘든 노동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산유국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국가의 자국민 비중이 좀 작아요. 국민 인구가 좀 적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이 저임금 서비스직 같은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업도 발전이 잘 안 되고 이 자국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제조업도 다 발달이 안 되고 건설업도 다 발달이 안 되다 보니까 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 유한한 석유 자원을 통해서 이 탄소 중립이 다가오고 있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언제까지 이걸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석유 이후에 어떤 산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근데 의외로 코로나19 때문에 그리고 탄소 중립 때문에 탈석유 시대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겠다라는 위협을 느끼게 됐고 지금 이게 유가가 올라가면서 돈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산업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세요? 일단 버즈 두바이 건물 와 진짜 멋있는 그 건물들이 떠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항공 같은 경우도 해외 여행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신 항공사일 거예요. 이것도 두바이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가 자신들의 어떤 관광 산업이라든지 항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어떤 비즈니스 탈석유의 다른 비즈니스 중에 한 부분이고요.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향후 50주년의 장기 비전을 담은 전략 센테리얼 2071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왜 2071년이냐라고 하면은 아랍에미리트가 건국이 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석유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왔다고 한다면 앞으로 50년 후 아랍에미리트가 설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이 해에는 4차 산업이 불러오는 변화에 대응을 해서 국가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어떤 하나의 토호국인 아부다비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앞으로 8년이 남았죠. 비석유 부문 무역 균형 달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아부다비 경제 비전 2030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역적인 측면에서 석유의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지만 나머지 부문들을 발전을 시켜서 석유와 동등한 정도 규모의 다른 산업을 육성해 보겠다라는 그런 계획이에요. 이 항공들의 항목들을 보면은 아까 육성 분야들을 보면은 우주항공, 바이오, 관광, 헬스케어, 미디어, 통신 등 12개 분야입니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그런 산업들이잖아요. 이게 지금 산유국들이 이제 와서 어떤 개발도상국처럼
이게 좀 저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을 한다거나 이런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돈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컨설팅 업체들, 글로벌의 제일 뛰어난 업체들을 다 불러서 지금 우리 두바이, 아부다비 같은 아랍에미리트에 뭔가 첨단 산업을 이식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 같은 경우도 임금을, 그러니까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이 아니라 로봇들을 중심으로 한 첨단 제조업을 육성을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전 세계 최초로 2017년에는 인공지능만을 담당하는 장관을 임명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치안 부문에서 우리가 뭐 경찰이 가서 뭐 도둑 잡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드론, 무인 로봇 같은 것들을 대거 투입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사우디도 한번 살펴볼까요? 사우디도 뭐 대표적인 산유국이잖아요. 여기에 대표적인 프로젝트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얼마 전에 그 자문위원분께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네온 프로젝트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네온 프로젝트는 뭐냐면 한 서울의 한 44배 정도 되는 거대한 면적을 100%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인공지능으로 작동하는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4대 어떤 프로젝트를 보면 인공지능, 문화, 컬처, 친환경 에너지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만들려고 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만 하더라도 5천억 달러, 무려 65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거기다가 쏟아부을 계획이에요. 거의 뭐 국가의 총 예산을 넘어서는 규모죠. 그래서 1차 완공 같은 경우는 아무리 스마트 시티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기반이 되는 도로라든지 하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5년까지 주택, 항만, 철도, 에너지 시설을 짓는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입찰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최근의 뉴스들, 네온 프로젝트의 최근 뉴스들을 좀 보니까 여기가 자회사 이노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해서 보니까 지속 가능한 에너지 물 시스템을 주도하게 되는 회사입니다. 여기가 일단 모든 주택, 모든 공장은 100% 재생에너지로 만드는 것들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은 뭐 태양이라든지 바람을 이용하게 되면 태양이 뜨면 전기가 나오고 태양이 지면 전기가 안 나오잖아요. 풍력 발전을 하면 바람이 불면 전기가 나오고 바람이 안 불면 전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전력을 어떻게 보관하는지, 어떻게 저장을 하고 운송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는 세계 최대의 녹색 수소, 이 전력을 가지고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의 녹색 수소 생산 플랜트를 만드는 것도 이 자회사 인화를 통해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담수, 우리가 이제 짜지 않은 바닷물이 아닌 물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거대한 네옴시티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담수화 설비도 이 자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뉴스를 좀 찾아보면서 네옴시티 관련한 프로젝트들에 대한 보고서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좀 눈길을 끄는 프로젝트들이 꽤 많았어요. 이 중에 6월 말에 차세대 축구 인재 양성을 위한 슈허브 커뮤니티라는 프로그램이 발표가 됐어요.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배울 수 있는 이른바 축구 교실이에요. 그럼 이게 뭐 어린이 축구 교실이 뭐 미래 산업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우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모든 산유국의 비슷한 고민이기도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석유 산업 외에는 그다지 별도의 산업이 없어요. 그러면 좀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고 뭔가 다른 컬처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이런 산업들을 키워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국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축구를 유소년 축구부터 탄탄하게 할 수 있도록 축구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해서 이 슈허브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고요. 또 모터스포츠라 그러면 보통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이게 절대 강자, 내연기관의 절대 강자들이 하는 모터스포츠보다 한 단계 더 나간 전기차로 모터스포츠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맥라렌 레이싱 팀, 맥라렌은 유럽의 굉장히 중요한 그 스포츠카 브랜드고요. 여기에서 중에서도 그 전기차 모터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맥라렌과 협약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네온 프로젝트에는 여기서 이제 산업단지의 옥사곤이라는 산업단지를 구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맥라렌의 전기차 연구개발 파트가 이곳에 입주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재 개발을 위한 대학 프로그램도 2023년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그림인지 좀 그려지시나요? 모터스포츠 중에서도 전기차 모터스포츠,
그리고 여기서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자동차 회사들의 연구 개발 본부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함으로써 뭔가 첨단 산업군을 유치를 하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스포츠 행사를 보기 위한 사람들도 관광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들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특이했는데요. 이거 최근에 이렇게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주최를 하는 리브 골프 인비테이션 골프 대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게 처음에 2020년에 골프 대회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4대 메이저 대회를 비롯해서 미국의 미국 프로 골프 투어 등에서 견제를 엄청나게 했어요. 이게 뭐 지금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냐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국부 펀드가 뒤에서 자본을 빵빵하게 지원을 하면서 지금 4대 골프 프로 대회보다 더 성대한 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브랜드가 없으면 정말 저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좀 나와줘야 여기에 뭐 미디어들의 조명도 받을 수 있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여기다가 엄청나게 돈을 때려 박아서 이걸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신규 골프 대회가 정해져 열리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골프 프로 투어들이 이렇게 일정이 있는데 다른 투어가 생긴다. 근데 선수들이 큰 돈 준다고 해서 거기로 가게 되면은 나머지 골프 대회들의 어떤 선수들이 못 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제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진짜 이번에 그 사우디 국부펀드의 어떤 든든한 자본력을 기반으로 뭐 선수 여기 나오시기만 하면 제가 1억 달러, 한 300억 정도 오시면 1,300억 드릴게요. 2억 달러, 2,600억 드릴게요. 그래서 엄청나게 몸값 비싼 선수들을 이번에 영입을 해서 이번에 첫 골프 대회에 출전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 선수들이 딱 입장을 하면은 와 이게 군인들 그 근위대가 쫙 도열을 해서 정말 빠라바라밤 막 음악 해주면서 그 선수들을 띄워주고 그리고 이 프로 선수들이 딱 골프채로 티샷을 탁 치니까 전투기 9대가 쫙 날아가면서 성대하게 이런 골프 대회를 시행을 함으로써 이것도 어떤 그림인지 기회 가시죠? 골프 대회를 유치를 하고 골프 산업을 육성을 시켜서 관광객을 육성을 하고 여기서 생겨나는 미디어 비즈니스, 스포츠 비즈니스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그 우승 상금만 하더라도 1등하면 무려 50억을 지급을 하고요. 꼴등을 하더라도 1억 5천 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와 이게 좀 선수들 입장에서 고민이 되겠죠. 다른 투어가 좀 여기서 뭐 PGA에서 1등했다. 이것도 조금 명예롭고 꽤 좀 윤택한 삶을 유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기 가면은 꼴등만 해도 1억 5천을 준다? 그러면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사우디 골프 대회에 대해서는 이게 인권 탄압, 사우디의 어떤 여성 인권 같은 인권 탄압 문제라든지 아니면 언론인 살해 문제, MBS 빈 살만이 어떤 언론인을 죽였다라는 문제를 덮으려는 스포츠 워싱 아니냐라는 비판을 좀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PGA 투어는 리브 골프 인비테이션에 출전한 선수, 그러니까 사우디가 주최한 그 골프 대회에 출전한 선수는 앞으로는 PGA 투어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제재 대회가 발표가 된 것도 이번에 초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 자기네들 돈 많이 버는 얘기를 뭐 해서 뭐 하겠냐? 뭐 굳이 뭐 우리가 배 아프게 사우디 뭐 아랍에미리트 돈 벌어가지고 하는 거를 왜 그냥 굳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수출 국가입니다. 그리고 사우디가 돈을 많이 벌고자 할 때, 그러니까 사우디가 벌어들인 많은 돈으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려고 할 때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랑 겹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의 첨단 제조업,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MBS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왔을 때 한국과 함께 협업하기로 했던 분야들을 한번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조선 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우디는 지금 여기서 뭐 산유국이다 보니까 기름을 나르는 탱커, 유조선을 우리나라에 의존을 많이 해요. 왜? 우리나라가 유조선을 잘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유조선이 아니라 앞으로 친환경 시대가 돼서 정말 수소를 많이 만들게 된다. 그럼 수소 운반선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수소 운반선을 누구하고 협업을 해서 만들겠어요? 당연히 한국조선사, 뭐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한국조선사하고 협업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게 정유 산업을 하다 보면은 뭐 가스 산업을 할 때 여기서 수소를 캐게 되면은 이게 뭐 탄화수소, 그러니까 화석 연료는 탄소와 수소로 구분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탁 잘라내면은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럼 나머지 탄소는 어떻게 하냐? 이산화탄소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어디다 묻는 비즈니스, 이걸 CCUS라고 하는데
그럼 이 이산화탄소를 날리려면은 액화 이산화탄소 선박이 필요해요. 그럼 이건 또 누구랑 만들죠? 너무 자연스럽게 한국에 있는 조선사들과 이거를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또 하나는 정유도 있어요. 지금 석유를 캐서 지금은 대부분 에너지 산업에 쓰고 있는데 이게 에너지 쪽에서 석유를 사용하지 않고 자동차가 석유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같은 석유화학 제품은 어느 정도 또 쓰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석유화학 사업을 어떻게 플랜트를 산유국에 만들 것이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 기업들과 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더해서 뭐그 이런 부분들을 협업을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첨단 정밀화학이라든지 어떤 조선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뭐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도 쌍용차가 뭐 사우디와 함께 CKD 조립 생산하는 그런 공장을 만들고 있기도 하고 지금 산유국에 돈이 많고 이들이 체질을 개선하려고 하는 이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하고도 많이 일치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아유 쟤네 돈 벌어 좋겠다 우리는 너무 힘들다 이런 부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쪽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더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기와 더불어도 이게 아무래도 이게 아랍에미리트 무역관에서 직접 올라온 리포트다 보니까 야 이거는 조금 특이하다 하는 내용들도 좀 있었는데요.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돈이 많긴 하지만 또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자국 내의 제조업과 농업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식량의 85%를 지금 수입을 해오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생필품, 상품 같은 제품들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식량 가격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상품 가격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게 가격이 비싼 물건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자국 국민들이 약간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이 부분도 아랍에미리트의 고민이라고 하고요. 와 이거는 좀 상상하기 좀 저는 상상을 잘 못했었는데 이게 러시아 자본 유입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왜 갑자기 아랍에미리트에다가 자본을 유입시키지? 라는 부분들은 요즘에 러시아 기업들이 갈 데가 없어요. 예전에는 유럽이랑 좀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특히 중립국인 스위스 같은 경우에 러시아의 국영 기업인 가즈프롬, 로즈네프트, 우크로일 같은 곳들이 스위스의 거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러시아와 유럽 국가들 간의 갈등이 생기고 중립국인 스위스조차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을 하다 보니까 러시아가 자신들의 무역 거점, 해외 거점을 유럽, 특히 스위스에서 두바이로 옮기는 것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1분기에 러시아의 두바이 부동산 투자액은 67%나 늘었고 방문객도 47%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야, 이게 중동 지역에 러시아 자본이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사실 미국에 가깝기 때문에 IP표를 비롯해서 미국 진영에 서야 될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중국 러시아 진영 그 시장과의 갈등도 좀 고민이 되고 중동을 우리의 파트너 시장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도 러시아랑도 좀 친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와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정학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중동은 어떤 식의 어떤 포지션들을 가져가고 있는지도 꼼꼼하게 좀 챙겨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유가는 분명히 우리나라 경제의 위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산유국들이 돈을 벌고 있다면 여기서 생겨나는 새로운 산업 기회에 우리도 함께 동참을 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은 코트라 해외 시장과 해외 시장 뉴스와 함께하는 압권의 해외 경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압도적 권순우 압권의 권순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임에서 살인이 가능한데 성폭행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I에 의해 활동하는 가상인간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아바타에 AI를 입힌다면 나 대신 무엇을 시키고 싶으신가요? 질문 자체를 만드는 걸 질문으로 드리고 싶었어요.